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18일 만에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재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한 데다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언급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하락을 이끌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63빌딩을 지었던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죠. 건설 경기 침체와 아파트 미분양 또 공사비 증가에 탄핵 전국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중견건설사들의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는 67%, 지방정부는 60.5%, 지방 교육재정이죠. 65% 이렇게 목표치도 제시를 했고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65% 안팎의 예산을 이제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올해 예산이 673조 원이거든요. 상반기에만 358조 원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보통 이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재정 집행을 앞당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예산의 65%를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최상목 대행의 의지로 엿보이고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네. 열렸던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거를 이제 정책 컨트롤 타워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회의 이름이 길기는 한데 네. 이 최 대행은 이제 이 회의를 매주 개최를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이 회의는 이제 경제는 물론이고요. 사회, 외교, 안보, 국정 전반을 다루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이 회의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 밖에 또 국회와의 입법과 관련한 협력 의지도 드러냈는데 지금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 전력만 특별법 같은 이런 경제 입법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서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 1, 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칩의 수출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가 불과 2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반도체 수출 제재에 정말 마침표를 찍으려는 그런 심산 같습니다. 오늘 새벽 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온 보도였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세계 기업들이 이런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하겠다. 이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물론 현재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반도체 칩,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기는 한데 이 제재의 폭이라든지 관리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제 품목, 통제 방식 등을 더 세분화 하는데 네. 전 세계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른바 미국 동맹국으로 구성되는 이런 최상위층
들은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어느 나라들이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동맹 쪽이 있겠고 전통적인 서방의 동맹국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반대로 적대국들은 이제 미국산 반도체 수입은 실질적으로 막히게 되겠죠. 네.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이렇게 반미 국가들로 좀 분류되는 네. 이런 나라들이 여기 해당되겠고요. 네. 이제 나머지 세계 다른 대부분 국가가 이제 중간 등급에 해당될 텐데 이런 국가들에는 이 국가들이 수입할 수 있는 총 그 칩의 연산력의 상한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쉽게 말해서 결국은 칩의 개수 제한을 맞습니다. 네. 만든 거네요. 네, 제한을 네. 두겠다라는 거고 이 전반적인 수출 규제는 오는 10일 뭐 우리 시각으로 내일 정도가 되겠네요.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대외적인 명분은 이렇습니다. AI를 안전한 환경에서 개발하고 사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 그룹을 만들겠다. 네. 뭐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취지 같긴 한데 속내는 결국 중국 같은 패권 경쟁 국가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AI 같은 기술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사실상 미국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칩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좀 줄세우겠다라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실제 지금 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른바 GPU 이 칩이 있어야만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 개발하고 할 수가 있고 이 엔비디아 칩을 통해서 거의 독점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수출 통제가 강력한 규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네. 뭐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칩 판매량도 감소하게 되고 영향력도 감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네. CES 소식 좀 짚어볼까요? 최태원 SK 회장이 젠슨 황을 만났다면서요. 3일 연속 젠슨 왕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 젠슨 왕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전했어요. 네. 무슨 이야기를 나눈가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지금 하이닉스를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걸 공급하고 있고 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서 또 시장 리더로서 지금 부상했지 않습니까? 최 회장이 전한 젠슨 왕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좀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개발 속도보다 조금 뒤처져 있어서 네. 엔비디아가 요구가 좀 더 막 이런 요구를 했다면 빨리 좀 개발해 달라. 그런데 최근에는 S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를 조금 넘어서고 있다. 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보다 HBM 같은 경우는 더 성능을 앞서게끔 개발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최 회장이 이 SK그룹 그 전시관에 전시돼 있던 계열사들 SKC 유리기판 모형을 또 들어올리면서 네. 방금 팔고 왔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젠슨 왕을 만나고 왔으니까 네. 결국 이 유리기판도 엔비디아에 팔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가 또 요즘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고요? 네. 네. 이게 젠슨 왕이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그 개발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엊그제 말 소개도 얘기해 드렸었죠.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이 장착된 것을 이제 공개를 했고 네. 이제 그 질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그래픽 D램은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그래픽 D램을 해? 몰랐는데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게 결국 실현이 된 거죠. 네. 오늘 새벽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이 GDDR7 이게 이제 그래픽 D램입니다. 네. 이런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라는 네. 거는 이제 먼저 초기 제품에 삼성전자의 그래픽 D램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었다 정정을 한 것이죠. 네. 어쨌든 그 젠슨 왕의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에 사실 실망 매물도 나오면서 주가가 좀 정정 발언 말고 이전 발언. 이전 발언 네네. 때문에 영향을 받았었으니까 물론 자신의 발언을 뭐 정정하는 성명을 냈지만 좀
입이 좀 가벼운 것 아닌가 자신의 명성에 비해서 말이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자,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2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 그것도 국내 투자 계획 규모를 밝혔습니다. 네. 전년도가 20조 4천억 원이었으니까 20%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사상 최대 국내 투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연구개발 투자에 11조 5천억 원, 경상 투자에 12조 원, 뭐 전략 투자 부분에 8천억 원을 각각 집행하겠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부분, 뭐 전략 제품 경쟁력 향상 부분, 전동화 부분, 또 차기 미래 자동차로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 정의라는 자동차 부분, SDV라고 하는데요. 네. 또 수소 제품, 원천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까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의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는 사실 여러 돌발 경영 변수가 상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히려 공격적인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 네.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위기타계 본거지를 국내로 선택을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당수 기업들이 투자에 되게 보수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재계 2위 현대차 그룹의 이런 대규모 국내 투자 결정은 재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자, 10만 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우상향 흐름을 시작하는 듯했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지금 좀 분분하던데요. 트럼프의 공식 취임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전망해 보고요. 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현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네, 오늘 춥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가상자산 이제 대표적인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보니까 또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많이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10만 달러를 언제죠? 지난해 12월 19일 이후에 이제 18일 만에 처음으로 이제 재돌파 시도를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가상자산 시장 추이를 한번 쭉 짚어볼까요, 먼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가상자산 시장은 그 트럼프 당선자하고는 별개로 네. 지속적으로 이제 좀 부침은 있는 건 맞지만 네. 계속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올 초보다 뭐 올 초가 한 4,500만, 그러니까 올 초가 4만 5천 달러였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서 이제 10만 달러 돌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마 현재는 아마 10만 달러가 조금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중요한 건 내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요? 내년 죄송합니다. 올해요. 올해요. 갑자기 내년도로 예. 그러셔가지고. 예, 그래서 네. 올해 시장 전망 추이인데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네.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이 돼서 친암호화폐 정책이라든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를 한다면은 네. 한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는 무난히 갈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추이입니다. 네, 시장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어쨌거나 최근에 예. 10만 달러 넘는다 만다 막 하다가 예. 다시 내려가니까 예. 이제 뒤늦게 가상자산 시장에 올라탄 사람들은 나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가상자산이 옛날처럼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큰 게 아니라 어찌 예. 보면은 이제 좀 괜찮은 시장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근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이거 너무 변동성이 커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 변동성이라는 개념에 예.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데이터로 보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하고서 이제 9만 6천
9만 6천 달러 정도 가면서 변동성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자산 아니요,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지 않은 일반적인 거죠. 주식 시장에서도 뭐 10%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원래 가상자산 변동성 그러면 뭐 50%, 뭐 60% 막 이랬던 것이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로 계산해 보면 한 10% 정도 많이 이제 급락한다 그러면 10% 정도에 상승한다 그러면 또 그 이상 상승할 수 있고 그래서 네. 변동성 문제는 제가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제 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금리 네. 인하를 갖다 이제 안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원래 금리하고 이제 가상자산의 시세는 지금까지 보면은 좀 반비례 성격이 있습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올라가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안정적인 그 자산을 갖다가 좀 네. 취사하는 게 있고 금리가 네. 떨어지면 좀 리스크적인 걸 리스크 자산을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네, 네. 가상자산 시장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시장으로 보는 게 첫째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죠. 단기적인 단기간에 좀. 차익 실현 문제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뭐 심지어 트럼프 호재는 끝이다. 비트코인 7만 달러 하락설도 솔솔 뭐 이러면서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이제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일단 일시적으로 예,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견과 이제 그 친 암호화폐 그 기조의 시장이 보였던 열광 예. 이게 좀 식으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좀 단기가 아니라 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은 있거든요. 예, 가끔은 있어요. 예, 예. 예. 과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원래 공약에서 발표한 친암호화폐 정책이라든지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그 친암호화폐 정책하고 네.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라고 쓴 정책에 그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쓴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 시장의 중요성을 이제 인지한 거죠. 네. 그래서 전략 자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단순히 네. 실내 자산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라고 얘기한다는 국가의 건 전략 자산. 그렇죠. 네. 최고의 전략이죠.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게 사실은 달러나 이제 핵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저는 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현재 달러 패권이 약화된다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네. 그 달러 패권 강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네. 수단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시대 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디지털 경제가 된다면은 금융 생태계도 디지털 경제 금융 생태라는 게 이제 창출이 될 텐데 네.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큰 목적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열광이 식었다는 것보다는 아직 시작도 저는 안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까 그 금리하고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가상시장 시장이 약간 좀 예, 리스크 아직까지는 리스크 자산으로 보는 게 좀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가상자산은 시장의 어떤 고용 경기 지표라든가 이런 거하고 조금 따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조금 동조화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또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4년 전부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가상자산도 자산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자산시장의 속성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자산시장과는 별개의 자산시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예. 경제 지표라든가 뭐 채권 금리 예, 변화에 예. 민감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정도 데이터가 저는 안 쓰였다고 보는 거고요. 아. 동기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 그 정도 네. 데이터가 되려면 시간이 좀 흘러야 되고 아. 중요한 거는 이제 현물 ETF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S&P 500이라든지 상장지수 펀드하고 연계되니까 네. 동계 형상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작년 1월에 현물 예, ETF가 현물 ETF. 승인됐고 예. 이더리움도 작년 7월에 예, 승인됐지 예. 그래서 않습니까? 동계화처럼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동계화될지 몰라도 저는 조금 이제 기존의 자산시장하고는 별개의 특성이 나타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동기화된다고 얘기하기엔 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부 분석은 그 동안에는 뭐 경제 지표라든가 채권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 경제 데이터에 좀 반응을 보였다. 고용 지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예.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아직은 좀 예, 저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안 돼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일단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예.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가상자산의 그 투자자 비중이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보니까 얼마죠? 우리나라가 지난달까지 1,559만 명이요?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근데 뭐 중독된 사람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10명 중 대충 한 예. 3명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제 이거 안 하면 예. 포모 나만 뒤처지는 예, 거 나만 아닌가. 있습니다. 100명 중 1,559만 명이면은요. 아이들 뭐 이렇게 다 빼고 나면 거의 실제 그 직업 인구 중에서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그렇다고 됩니다.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뭐 당연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예, 가장 큰 거는 상승률이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손해 그런 보신 사람은- 분들은 말을 안 해요. 예, 말을 안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얼마 벌었다는 어. 게 있고 아까 포모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24시간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주식하고는 달리 이제 즉시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승한 한 번 데이터가 상승을 하면은 네. 기존의 자산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뭐 100배도 되고 50배도 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 투자 정도까지 메리트가 아니더라도 뭐 두세 배만 돼도 그렇죠. 기존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예. 아, 이참에 한번 옮겨보자. 예.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1, 2년 고생했던 걸 여기서 한 번에 좀 만회해보자 이런 마음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을 것 예. 같아요. 통계하면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230배 올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어쨌든 이 코스닥과 코스닥 시장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일 정도로 지난번 언제죠? 지난달에 15조 원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그 어찌 보면 좀 열광에 가까운 건데. 원래 계속 상승해서 2018년도에는 넘었었죠. 그러다 이제 정부에서 암호폐거를 해서 폐쇄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네. 이제 갑자기 수그라들었고 네, 기억납니다. 예,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자산으로서. 근데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제 신뢰자산이라는 위치를 차지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전략자산이라는 용어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략자산이라는 용어라고 얘기한다면 신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장-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의 그렇죠. 전략자산으로 전략자산이 삼겠어요. 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예. 네. 그래서 신뢰라는 측면보다는 제 생각에는 과연 이 가상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2018년에 그때 이제 가상자산은 도박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도박이라는, 분이 예. 계셨습니다. 그 여러 분 계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이후에 왠지 우리는 이걸 좀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고 뭔가 좀 규제만 있는 것 같고 예. 이렇게 뭐 시장을 열어주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가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좀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늦었죠. 사실은. 늦었나요?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적인 가상자산 정책의 기조는 네. 부정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원래 이제 그 전 정부 때도 가상자산위원회가 있었고 네. 그다음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도 디지털자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연구하고 분석하신다고 하시면서 네.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온 게 지금 한 6년째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께서 이제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하면서 네. 이제 조금은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자산 시장이 있는 거 현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해 달라는 네. 실체가 투자자들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는 좀 예,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가 많이 나오니까 네. 이제 나름대로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치다 보니 규제 위주의 강력한 정책을 핀 게 현재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어쨌든 지난 10월에 국정감사 앞두고 보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빼놓고는 뭐 가상화폐 발행이라든가 현물 ETF 승인 같은 거에 대해서 신중 검토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사실상 좀 안 하겠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요 시장에서. 2018년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해 7월이었잖아요, 예. 센터장님.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1단계잖아요. 1단계입니다. 그 정도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현장에서 얘기한다면서요. 뭘 담고 있습니까? 1단계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도한 첫 번째는 특근법이고요.
네. 특정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이제 그 법의 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네. 이제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그래가지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는 됐습니다. 네, 네. 그거는 주로 이제 시세조종이라든지 탈세라든지 미공개 그다음에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그렇죠. 방지 이런 예, 거요. 그 건전성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놓은 상태인데 네. 그 법조차도 포괄적이진 않고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지침에 대한 구체성이나 이런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조금 추상적이라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말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들은요, 가상자산 전문가들 얘기했던 거는 블록체인하고 가상자산 관련된 세 가지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본법, 네. 그다음에 가상자산법, 네. 스마트 계약법. 아. 이 중에서 이제 가상자산법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거기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2단계 보호법에서 나름대로 이제 법인 계좌 허용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ICO를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네, 네. 기존에 했던 강력한 ICO가 규제를 가상화폐 발행 말씀하시는 예. 거죠? 네. 시장의 강력한 규제에서 조금 벗어나 육성이라는 좀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에 좀 싹을 틔우는 그런 조항들을 좀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죠. 네. 저는 가상자산 이용자 그 2단계 입법에서는 반드시 그런 조항, 육성에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사실 너무나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소비자들은 그 시장에 발맞춰서 좀 막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그 당국의 어떤 법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좀 거기에 속도가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안타깝습니다. 듭니다. 네. 속도를 맞추는 게보다는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글로벌 변화에 맞춰서 그럼 가상자산 시스템 어떤 것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일단 보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있으면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금융 당국이 주관 부서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 당국은 사실은 육성보다는 규제 위제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컨트롤 타고 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자가 아마 이제 선임을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암호화폐 차르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장관급입니다. 네. 신설해서 이제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그게 암호화폐 차르라는 이름이 아니라 네. AI 암호화폐 차르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암호화폐 예, 짜르. 차르라고 그러나요? 아, 다른데 네? 이게 네네. 일종의 이제 수장 같은 아, 하나의 기구를 네, 네, 하는 네.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 짜르라고 그랬다가 네. 인공지능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하는 하나의 축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융합된다는 걸 암암리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조직을 빨리 신설해서 네. 거기서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생태계를 활성화를 한다든지 규제하는 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국내 법인의 그 가상자산 계좌 그 허용에 대한 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지금 논의를 하고는 있는 건가요? 논의를 하고 오늘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현물 ETF는 부정이고요. 그 법인 계좌, 실명 계좌 인증은 허행 주는데 단계별이라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지방자치라든지 학교라든지 네, 네. 이런 이제 비영리 단체부터 시작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일반 사업자, 가상 일반 사업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융권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러니까 단계별 계획을 발표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왜 꼭 그래야 되는지.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고 하고 싶은가 보죠.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리스크만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상자산 시장이 폭증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생기는 리스크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대비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적은 기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예. 법인 계좌가 허용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을 움직이는 게 될까요? 굉장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일단 현재 개인들이 투자하는 시장의 규모가 있는데 네. 기관 투자가 들어오면은 그 시장은 이제 폭증하겠죠. 일단 정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네,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투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이제 가상자산의 신뢰성을 높이겠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금융당국이 생각한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예요?
리스크예요? 일종의 지금 뭐 말씀하시려는 자금 게? 세탁 방지라든지 그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보안 문제 같은 것도 있나요? 보안 문제도 있겠죠. 예. 네. 그러면 그런 거를 위험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다른 방책을 마련을 하고 자산 시장을 좀 키우는 그런 예.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리스크는 우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리스크는 뭐라고요? 우려. 우려. 예, 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산업이 확장될 때 예. 지금 말씀하신 리스크는 다들 예측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가 이제 과세한다고 그러셨을 때 과세 인프라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실질적인 과세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뭐냐면 2027년 1월부터 다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 과연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거냐? 2년간. 2년간. 네. 근데 그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국제 협력 같은 경우도 네. 아마 작년 10월 달인가 우리나라 그 기재부가 OECD에 가가지고 가상자산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드는데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상자산의 P2P이기 때문에 네. 한 나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네. 일단 협약까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런 그렇게 되면 이제 탈세라든지 또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이런 리스크는 충분히 대처 방안들이 그럼 있다는 다른 겁니다. 나라는 지금 현물 ETF 승인한 미국 같은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유명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막 사는 거죠. 아, 네. 그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시장이 아주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들썩인 게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예. 기존 블록체인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는데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이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록체인 연구 센터장이면서 암호학 박사입니다. 네, 네, 네. 가장 박사님. 관련이 네.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젠슨 황인가요? 네, 얘기했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려면 한 25년은 더 걸릴 거다. 네. 그러니까 우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대비책도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양자 내성 암호학이라든지 네. 양자 내성 블록체인도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거다. 좀 제한적일 예, 수 있다라는 제한적이고 게 충분한 대비책도 박사님의 있다. 생각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어쨌거나 최근에 가상자산 돌풍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이 큰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준비 자산을 화하겠다는 발언이 아주 큰 영향을 예. 미쳤는데 그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파월 원전 이사님 말씀으로 그러는데 네. 현재 법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원래 새로운 생태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만약에 연준 그 법을 개정하는 게 어렵다면은 네. 제 생각에는 다른 대안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보펀드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재무부 같은 데서 비트코인 자산을 할 수 있다든지 네. 충분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보다는 저는 트럼프 당선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친암호화폐 정책 그 의원들이 상원 하원에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실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작년에 가상자산 투자자의 45%가 처음 코인 투자를 했다고 예. 나왔더라고요. 바이낸스의 그 설문조사 결과였던 것 같은데 27,000명 조사했더니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게 비트코인이 아니고 오히려 밈코인이라고 예, 하던데요. 민코인입니다. 그 이제 그게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건 높고 예, 또 그렇죠. 엉망인 건 엉망이고 엉망이죠. 하는데 예.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민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암호화폐 전문가가 봐도 조금 이상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인정하냐면은 네. 밈이라는 게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네. 아니면 문화적 현상을 표현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덕후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떤 시장이 생겨. 그래서 그 민코인 같은 경우는 그 민코인을 추종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민코인의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그 영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에서 조금 결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많이 분석해 보는 게 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시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예. 하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들을 그래도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실패 확률을 줄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제일 중요한 건 말씀. 공부 좀 하셔야죠.
그냥 남 얘기 듣는 게 아니라 네.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면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암호화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공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모든 투자의 원칙을 쫓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하나의 모든 걸 걸지 말고 네. 뭐 분산 투자한다든지 네. 그리고 단기적인 일확 천금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초기에 투자해서 엄청나게 수백 배 수익을 올린 분들이 예. 계속 본인의 수익을 가져가려고 시장에 환상을 심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IT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와 네,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장한 IT 벤처에 투자하면은 네. 안전적이지만은 수익률은 별로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아직 모르는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가상자 똑같다는 거죠. 이미 안정된 거는 뭐 비트코인이 아무리 이제 수익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2배, 4배, 2배나 3배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숨어 있는 괜찮은 디지털 자산을 찾으면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100배까지도 갈 수 있는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민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살펴볼까요? 네. 2025년 1월 1주차죠. 조사 날짜는 1월 6일자 기준입니다. 한국부동산 통계에 알려드릴 텐데요. 서울은 0.00% 보합입니다. 네. 작년 말에도 0% 보합으로 내려왔는데 이번 주는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인데 경기도가 마이너스 0.01%고요. 인천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0.01%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전세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전국 수도권 모두 다 0% 보합이고요. 서울은 오히려 마이너스 0.01%로 하락폭이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매매, 전세 모두 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고 네.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누가 설날도 앞두고 있는데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어서 용감하게 집 보러 다닌 사람은 추워서 없는 것 부동산 문 같고요. 열고 들어가기 힘들 것 또 같아요. 날씨도 춥고요. 그래서 너무 일단 추워요. 꽁꽁 얼어붙었고 매매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거래가 돼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살 사람들은 아예 알죠. 그렇죠. 네. 살 사람들은 완전히 발을 뺐고요. 팔려는 분들도 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게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실제로 가보시면서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좀 큰데요. 제가 이번 주는 이제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분당 시범단지 네. 선도지구 지정이 됐던 샛별마을 한번 다녀왔고요. 송파 헬리오시티 다녀왔는데 네. 두 개 지역이 모두 다 신고가가 나온 지역이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는 나왔고 호가는 올라갑니다. 집주인들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호가는 올렸는데 네. 사려는 분들은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실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꽁꽁 얼어붙었다. 집주인들이 급매라도 내놓게 되면 어떻게든 좀 뭐 거래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서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일단 꽁꽁 얼어붙은 상태이고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9,510세대 이제 대단지 아파트인데 작년에 서울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네. 1년 동안 355건이나 이제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헬리오시티도 거래량은 떨어졌습니다. 7, 8월과 비교해 보면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그래도 꾸준히 거래는 되고 있고요. 전용 네. 84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도 24억 5천만 원 최고 가격이 나왔고 네. 지금 또 동이나 층에 따라서 23억, 24억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 곳은 산다. 거래가 되는 곳은 되고요. 안 되는 곳은 안 되는데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떤 분들이 사냐라고 하니까 역시 갈아타는 분들 강동구나 분당에서 아파트 파신 분들이 헬리오시티로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래되는 곳은 좀 되고는 여전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안 되는 곳들은 꽁꽁 얼어붙은
이것도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세는 어떻다고요? 전세도 주춤한 상황인데 저는 뭐 전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최근 설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얼어붙었지만 매매보다는 전세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올해 말 정도 된다면 아마 올해 말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도 된다면 전세 가격은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최근 통계를 보면 이제 0.00% 보합이라고 나오지만 상승을 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7월 서울 아파트 월 평균 전세 거래 금액이 5억 6,719만 원이었는데요. 12월은 6억 86만 원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네. 더욱더 걱정되는 건 입주 물량이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입주 물량이 26만 6,022가구 정도 되는데요. 작년이 36만 가구 정도 됐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입주 물량이 그렇군요. 10만 가구 정도 줄어드니까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마도 올해 전세 상승 압력이 더 높을 것 같고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거의 서울은 만호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아마 전세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요. 그 서울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왜 갑자기 증여가 늘어났을까? 예. 궁금하죠. 보통 증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생각해 보게 되면 양도세가 이제 그 당시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가지신 분들은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이 되니 네.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 중에 그러면 하나 그 당시에 처분할 때, 그쵸? 그러면 10억 원이 남아도 8억 원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8억 2,500을 내면 그걸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차라리 네. 그냥 자녀한테 주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한테 그냥 줘버릴래라는 증여세율이 최고 50%니까 양도세율보다 유리하니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된단 이해돼서, 말이에요. 네. 5월 9일까지 네. 또 내년까지. 올해 그죠 내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네. 갑자기 왜 증여가 늘어났냐라고 하면 이 기준이 2024년 10월 기준입니다. 갑자기 네. 10월에 이제 증여가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증여세 산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이제 시세대로 하거든요. 거래된 네. 가격으로 하는데 거래된 가격이 많이 않은 아파트들이 있죠. 초고가 초고가. 아파트나 어쩌다 한번 세대수가 되는 거. 적거나. 네. 그러면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없는데 네. 실거래를 무슨 수로 증여를 산정을 하느냐. 그럼 공시 가격? 그러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그럼 엄청 낮춰 살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초고가 아파트가 근처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증여 가격이 더 내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좋았겠네요. 좋았죠. 그래서 네. 국세청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국세청이 칼을 빼듭니다. 네. 보통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네. 감정 가격으로 공시 가격으로 많이 해주는데 네. 이제 초고가 아파트나 뭐 호화 단독 주택들도 공시 가격은 안 되고 그냥 감정 평가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 법인에 가서 그렇죠. 두 군데 정도 해가지고 맞습니다. 산술 평균 해가지고 그러면 하겠다. 감정 평가액은 더 높아요. 공시 가격보다 훨씬 높겠죠. 높죠. 그러니까 네. 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아 2025년부터. 네. 그러니까 2024년에 야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감정 평가로 적용되기 전에 미리 공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네. 움직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가격이 떨어질 때 증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9월 이후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되면서 이제 네. 전체적으로 가격이 주춤하잖아요. 모든 게 맞아 떨어진 거죠. 야 혹시라도 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주춤하고 네. 기준이 바뀌기 전에 증여하자 해서 아들 딸한테 많이 증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제 신동아 건설하면은 그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 그럼요. 굉장히 지은 걸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근데 어떻게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뭐 그 풍전 등화에 놓인 건설업계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 건설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다가 이게 또 다른 건설사까지 이렇게 맞습니다. 번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걱정이 되죠. 이게 신동아 건설만의 문제 같으면 사실 뉴스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신동아 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신동아 건설이 도급 순위 58이나 됩니다. 꽤 높은 건설사고 앞서서 말씀 주셨듯이 63빌딩을 지었던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설사이기도 하고요. 2019년 11월에 워커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어려움이 있었고 졸업을 하고 5년 만에 최근에 60억 엄을 막지 못했는데 60억인데 도급 순위 58위 기업이 60억을 못 막아서 막는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2021년 아마 하반기로 아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레고랜드 사태부터 이제 그러네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문제가 되죠. 유동성 악화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고요. 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죠. 원자재 맞아요. 가격 올라가게 맞아요. 되고 공사비 올라가고 최근에 또 분양도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브랜드 아파트들 인기 아파트 위주로만 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분양은 안 되고 네. 지방 미분양은 여전히 소진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럼 돈이 안 돌죠. 그렇죠. 네. 돈이 안 돌다 보니까 모든 폭탄을 다 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신동아 건설이 하는 사업장이 7곳에 1조 1,691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계약하신 분들 또 수분양자들은 좀 굉장히 좀 걱정이 그래요. 되시는데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우리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사가 시공사를 변경해서 공사를 완료하거나 네. 또 그 동의를 받아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또 해지를 네. 받아주기 때문에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신동아 건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뭐 대부분의 건설사들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들 빼고는 아마 지금 다 산소호흡기 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산업이라는 게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도 크고 또 일자리를 많은 부분을 아, 담당하고 그럼요. 있어서 네. 이렇게 계속 또 도산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될 텐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건설자들이 이제 힘들게 되면 결국은 이렇지 않을까요? 아유 저거 보고 나 돈이 좀 안 될 것 같은 아예 안 짓자. 지금이 그렇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당연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에서 공격적으로 건설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돈 되는 곳들, 강남이라든지 서울에 완판될 만한 역세권 단지들 위주로만 수주를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대형 건설사들이 또 이게 삭슬이 독점을 그렇죠. 또 하는 게 또 네.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견 건설사들은 더 안 되게 되고 네. 심지어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면서 임원 임금을 10% 뭐 자진 삭감하는 곳들도 있고요. 회의비조차도 감축하는 대기업 건설사들도 야 회의비도 줄여 모든 경비 다 줄여 이렇게 허리건을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뭐 건설 물량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 감소가 2026년 7년을 넘어서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줄면서 희소성은 더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또 불안하니까 네. 더 브랜드만 찾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예. 공사비도 올라가고 분양가는 또 더 올라가죠. 원래 브랜드 아파트들이 공사비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하고 비브랜드 아파트들은 조금 저렴하게 책정해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최근에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브랜드 아파트들은 내릴 여지가 없어요. 남는 것도 네. 없는데 그래서 네. 가격 경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심한 경우는 아마 법정 관리가 저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처치곤란한 빈집도 많아진다면서요? 빈집도 늘어납니다. 빈집은 이제 크게 지방하고 서울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뭐냐? 빈집이 전국적으로 이제 150만 가구 정도, 153만 가구 정도 되는데 질이 좀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주택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네. 팔려고 해도 누가 시골 집을 사겠습니까? 일단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고요. 지분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뭐 한 사람한테만 가는 건 아니고 뭐 시골에 또 친인척들까지 또 막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팔려고 하더라도 동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공실이 발생하게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하는 곳들을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연장이 네.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또 빈집이 기억에 늘어나면서 되게 되는 또 거죠. 슬럼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올해 그 분양 예정 괜찮은 쪽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올해 눈여겨봐야 될 네. 거는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3기 신도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이나 고양 창릉 좋은 곳들 많이 나옵니다. 자격 요건 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반드시 하시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들하고요. 네. 강남 3구 용산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 3구 용산구에 나오는 청약 물량들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